친구들, 우리 앞서 배웠던 발진 회로에 이어서 펄스 회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펄스 회로는 그 발진 회로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PPT에 보이는 것처럼 전압이나 전류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신호를 펄스 또는 임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스 신호는 짧거나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파형에 따라 직사광파 아니면 톱니파, 삼각파 등으로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는 펄스파는 이거를 펄스파라고 보통은 말을 합니다. 얘는 구형파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삼각파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삼각파고요. 톱니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직각을 잘 못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톱니파예요. 근데 얘네 전부 다 펄스파형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임펄스는 진짜로 여기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 딱 0인 시점에 올라오는 요 점 있죠. 여러분들 리미트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이 딱 여기서만 만나요. 그래서 이 0일 때 딱 튀어오르는 값이 임펄스 함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은 펄스, 임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펄스파형, 펄스 웨이브는 지속 시간이 짧고 주기가 일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점유비, 여기 듀티라고 하는데요. 요만큼 전체 주기에서 이 펄스 폭 요만큼을 점유비, 듀티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어떤 전류나 전압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서는 얼마간의 리액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펄스 파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주기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선생님 여기서 보면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F는 T분의 1 혹은 T는 F분의 1 서로의 역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사인파가 있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의 주기가 되죠. 그러면 얘를 보통은 주파수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로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야 하는 내용은 요거.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고 그리고 펄스의 점유비는 주기분의 펄스폭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듀티비, 듀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의 펄스웰의 응답 특성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이상적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공식을 유치하고 결과값을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양으로 펄스 파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러면 먼저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정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수학에서 먼저 배우는지 물리에서 먼저 배우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시정수 time constant라고 해서요. 우리 회로를 한번 했었어요. 보통 R과 C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RL 회로에서 우리가 시정수를 구하게 되는데 시정수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값, 그러니까 최고 값의 63.2%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시정수의 값이에요. 그래서 R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시정수를 타우는 RC 로 계산을 하고요. 각각의 R 값과 커패시턴스의 값이죠. 그리고 만약에 RL 회로에서는 R분의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RLC가 다 있는 회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L과 C 값 중에서 리액턴스 값을 구해서 그 리액턴스 값이 큰 거,
거기 값을 따서 우리가 R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XC와 XL을 계산을 해서 XC가 크다면 이거는 RC로 타워를 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XL과 XC를 비교해서 XL이 크다면 타워는 R분의 L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 이 회로를 파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요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펄스 폭, 세그, 언더슈트, 하강 시간, 뭐 오버슈트, 상승 시간, 링잉, 지연 시간 많죠.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요렇게 빨간색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빨간색대로 좀 삐뚤어졌어요. 요 빨간색대로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원래 실제 회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지울게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만큼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이만큼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로 올라갔죠? 이 부분이 오버슈트가 되는 거고 요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 언더슈트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링잉 이제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링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에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살짝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세그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펄스 제일 윗부분의 경사도 알아주면 좋고요. 언더슈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하강시간, 하강시간 내려 오버슈트, 실제 펄스 파형보다 높이 올라가는 부분,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의 출력 펄스 응답 파형은 충방전을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갔을 때 요거로 연결이 되면은 충전을 하겠죠. 근데 여기 끊겼어요.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되면은 방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동안 어떤 펄스가 생기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입력 펄스에 대한 출력 펄스의 응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입력이고요. 요 부분이 출력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지연 시간이 생기면서 요 부분은 입력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약간의 지연이 생기면서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타우 D만큼 지연이 되고 이 타우는 시정수였죠. 자, 그다음 여기에는 세그가 살짝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C2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C2에 의해서 직류 성분이 소멸되면서 이 평탄한 부분이 살짝의 세그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오버슈트가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컨덕터와 커패시턴스, 컨덕터는 G분의 1이라고 해서 L 인덕터를 역수한 거예요. 병렬 회로예요. 그래서 컨덕터와 커패시터의 공진에 의해서 펄스가 진동해서 오버슈트 발생하고요. 하강에는 언더슈트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가볍게만. 자, 그러면 이어서 타이머 IC 회로 한번 볼 거예요. 이거에서부터는 펄스 회로의 종류를 봅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의 특성은 한 줄씩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펄스 회로에는 타이머 IC 회로 그리고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있다. 아까 발진 회로 같은 경우에는 오실레이터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바이브레이터라고 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바이브레이터에는 비안정, 단안정, 쌍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IC 회로부터 볼게요. IC 회로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죠. 직접 회로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름은 보통 NEOOO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8핀이거든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3번 핀에서 출력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펄스 발생 장치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출력 신호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동작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는 기억 기능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러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한테 만약에 전원을 걸어주게 되죠. 얘한테 전원을 걸어주면은 이런 펄스 회로를 발생시켜요. 그러면은 어떤 회로에다가 이 펄스 회로를 주면은 이 펄스
가 들어올 때마다 이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진이 필요한 회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펄스 폭을 조정을 해서 최소 10ms에서 1시간 이상의 폭을 가진 단일 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멀티 바이브레이터 볼게요. 자, 멀티 바이브레이터 중에서도 비안정, 단안정, 쌍안정이 있어요.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비안정 같은 경우에서는 안정된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안정 상태 없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여 펄스를 만들어내는 회로라고 해요. 간단하게만 봅시다. 그 다음 단안정이에요. 그럼 한쪽 방향에만 안정 상태를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를 가지며 불안정 상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안정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N이5 회로인데 앞에서 봤던 단안정이랑 이 단안정과 비안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은 비안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면은 어떠한 스위치의 역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조차도 하나밖에, C1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스위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서 끊어주고 붙여주고 하면서 안정 상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출력은 Vout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쌍안정 같은 경우에는 셋, 리셋 두 가지의 안정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셋과 리셋 두 가지의 안정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플립플롭이라고도 부릅니다. 플립플롭은 0 또는 1을 기억하는 최소의 기억 소자예요. 그래서 얘는 기억 소자로 나타낸다. 두 가지의 안정된 출력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형 정형회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정리할게요. 자, 펄스 회로의 종류는 NE55를 쓰는 IC 회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비안정, 단안정, 쌍안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쌍안정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롭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플립플롭은 0 또는 1을 기억하는 기억 소자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는 파형 정형 회로를 볼 거예요. 자, 파형 정형 회로는 파형을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파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파형을 클리퍼, 깎아주는 회로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클램퍼, 위치를 바꿔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파형을 만들어주는 회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사용을 하나요? 라고 하면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통 상태와 차단 상태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부를 잘라내는 클리퍼 혹은 어떤 기준 전압에 고정하는 클램퍼 이 두 회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피크 클리퍼, 베이스 클리퍼, 뭐 중간에 자르는 거 뭐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내용을 다 나누어 보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파형 정형 회로는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클리퍼, 파형의 일부를 잘라낸다. 그 다음 세 번째 클램퍼, 어떤 기준 전압에 고정한다. 이거 클램퍼가 있는 거. 요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은 나중에 한 번 더 클리퍼와 클램퍼 회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서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형성평가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실시간